야, 어딨어? 시어머니의 불호령 같은 소리가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천둥 번개를 뚫고도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불이 나게 달려나가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어떤 잔소리를 하실지 모를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몇 번을 불렀는데 이제야 와. 됐고, 라면 떨어졌으니까 당장 마트 가서 라면 좀 사와. 너는 집에 라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림을 하냐? 내가 이런 건 그때그때 안 떨어지게 늘 채워놓으라고 했잖아. 지금요? 어머니, 근데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낮에 가면 안 될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저를 뚫어져라 째려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에 저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늘 저를 그렇게 다그치고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와 구박은 몇 년이 지나도 쉽게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쉼없이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던 그때부터 지금껏 햇수로 6년째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의 친정이 없다며 쉽게 무시했고 그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제게 라면을 사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뭐? 비가 많이 와서 내일 갈게요? 지금 비가 너무 오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사올게요, 어머니. 비가 뭐 어떻다고 그래? 이까지 비 좀 맞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따가 야식 먹겠다고 라면 찾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라면 사와. 그날은 유난히도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잠시 앉을 새도 없었죠. 그렇게 집을 다 치우고 겨우 쉬겠다 싶으니 시어머니가 그런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라면 때문에 이 폭우 속으로 저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간절한 저의 애원에도 돌아오는 건 차갑고 무정한 타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야식으로 먹어야 할지 모르니 라면을 사다 두라는 시어머니에게 저의 고생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지?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거둬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고분고분하니 말을 잘 들을 것이지. 어디서 하기 싫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너 같은 건 소방 맞아. 알어? 라면 하나 사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겨우 라면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순간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지 지난 6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말들을 견뎌왔던 저였지만 그날은 유독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얼굴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를 노려보셨죠. 남편도 거실에서 그 광경을 뻔히 보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어떤 제지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제가 한심하다는 듯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러게 진작 미리미리 좀 챙기지. 어휴, 꼭 욕먹을 짓을 해요, 저렇게.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내가 빗속에 안 내보내게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랬냐? 대체 뭐 한다고 라면 하나 안 사놓고 살아?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잔소리 할 일이 있겠니? 저도 요즘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니. 네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바빠? 우리 아들이 걷어주지 않았으면 길에서 빌어먹을 인생인데 너는 나나 네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라고는 없냐? 갈 곳 없는 고아 데려다가 우리가 너한테 가족이 되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백날 100번을 가르쳐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여간에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둔 내가 불쌍하다, 불쌍해.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잔소리에 저는 결국 현관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굵은 빗줄기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날씨였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그 밤에 라면을 사러 나가야 했어요. 심지어 저를 끝까지 타박하고 욕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우산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고장난 우산이었습니다. 밖에 비 많이 오니까 너 이거 쓰고 가라. 예? 어머니, 이건 고장난 우산인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산 고장났다고 버릴 거냐? 이런 것도 다 아껴 쓰고 해야지. 어차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 쓰나 안 쓰나 매한가지야. 괜히 새 우산 들고 나갔다가 그것까지 고장 내려고? 그럴 거면 헌 우산 쓰는 게 낫지. 어머니, 그래도 이걸 쓰고 어떻게 비를 피해요? 이런 거라도 쥐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말대꾸를 하고 있어? 맨몸으로 다녀올래? 결국 저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고물 우산은 무용지물이었고 저는 밖으로 나서자마자 금세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대는 시선이 느껴지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제대로 집에서 쉴 수도 없는 사람, 새 우산을 쓸 자격도 없다며 고장난 우산으로 폭우를 견뎌야 하는 사람. 제가 겨우 그 정도 가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저를 버린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를 버려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세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6, 7살 무렵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저는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언제 어디서 버려진 건지, 어쩌다 제가 그 고아원까지 가게 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죠. 그저 어느 날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위탁시설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부모가 없는 삶이란 너무 고되고 외로웠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고아라며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시달릴 때면 매번 나를 버린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방관하는 남편을 보며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궁리해봐도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친정으로 도망쳐 부모님께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저는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음에도 저는 더 괴롭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제 구원자가 되어줄 줄 알았어요. 늘 가족의 정이 고팠던 저였기에 이른 결혼을 결정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던 저는 2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의 관리자였던 남편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인 제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어리다고 만만히 보고 제게 텃세를 부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남편이었죠. 어딜 가나 늘 소외를 당해서 그런지 그런 남편의 친절이 제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이었지만 아빠같이 다정한 그의 모습은 늘 정에 고팠던 제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남편을 믿고 결혼했지만 막상 시작된 결혼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여자를 만나도 하필이면 저런 애를. 고아가 웬 말이니?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쁘게 보지. 너는 네가 예뻐 보이냐? 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부모 없이 자란 그 근본이 어디 가겠니? 아무튼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이상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며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이라도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하기만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의 마음이 들떴던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매일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누구보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고 나를 받아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며 좋은 아내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어렵게 꾸린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제게 너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좋게 보지 않았고, 저를 품어주겠다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소홀해져만 갔어요. 시댁살이라도 벗어나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서 분가를 해보려 하기도 했지만 제 수중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시어머니가 절약을 핑계로 저희 월급을 다 가져가서 관리하셨거든요. 마마보이인 남편은 총각 시절부터 월급 통장과 카드를 시어머니에게 맡겼고, 저 또한 결혼하고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목돈을 만들어 집을 사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던 거지만 결혼하고 6년이 지나도록 저는 제 돈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죠. 속았다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오갈 곳 없는 고아 며느리였으니까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면 모르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고장난 우산을 쓰고 멀리 있는 마트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자 마트 직원들의 눈총이 따가웠죠. 눈치가 보여 급히 라면만 사들고 나오려던 그 순간 한 꼬마아이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단지에서 봤던 아줌마다. 어? 꼬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줌마 봤어요. 아줌마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사진? 무슨 사진 말하는 거야? 의아함에 되묻는 제게 아이는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리자 계산대 옆 작은 게시판에 어떤 아이의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꼬마아이의 말이 궁금했던 저는 가까이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라면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전단지에는 25년 전 실종된 6살 정다은이라는 아이의 사진과 AI로 합성된 현재의 실종 아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정말 저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여기에?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의 추정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합성 사진은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저와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사진 밑에 적혀 있는 설명은 더 놀라웠어요. 실종된 아이의 몸에 남겨져 있다는 흉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흉터와 아주 비슷했거든요. 제 오른쪽 쇄골 아래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흉터로 아주 어릴 때 생긴 것이라고만 알고 있던 흉터였죠. 그런데 그 흉터가 전단지 속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설마 제가 그 실종 전단 속 정다은이라는 아이였을까요?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칠 수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는 흥분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고아원 원장님은 누군가 저를 고아원 앞에 두고 가버렸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실종되었던 건 아닐지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연히 제가 부모에게 버려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이 있는 건지 저는 저도 모르게 기대를 품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설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이 진짜 제 가족이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었죠. 정말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실종되었던 거고 아직까지 나를 찾는 가족이 있다면 시모와 남편에게 구박당하는 제 인생도 달라지겠죠. 그 생각을 하며 겨우 진정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라면 봉지를 주워 계산을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빗물이 이제는 저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줄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집으로 돌아간 저를 기다리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지만요. 너 어디서 농땡이를 부리고 왔어? 그까지 라면 하나 사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너 내가 고장난 우산 쥐어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꼴이 이게 뭐냐? 빗속에서 꿰벗고 춤이라도 췄어?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너 어디 얼이 빠졌냐? 왜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아휴, 됐으니까 얼른 가서 씻고 정리나 해. 시어머니의 구박이 귓전을 때렸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실종 전단 속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모를 피해 방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봐도 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실종된 아동 이름은 정다은으로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단한 집안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걸었고 지금까지도 딸을 애타게 찾고 있는 듯했죠.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과거의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정다은이라는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던 저는 곧바로 검색을 했고 그러자 당시 6세였던 정다은 양이 야외놀이 중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정다은 양의 실종 당시 사진과 함께 회장 부부가 딸의 실종 이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 수색과 함께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딸을 찾아왔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있었죠. 그들은 딸을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고 딸의 이름을 딴 재단까지 설립해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제 부모님인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정씨 일가에서 설립한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아였고 실종된 아이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쇄골에 있는 특이한 상처도 얘기했죠. 제 말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동안 그런 연락이 많았는지 다소 담담하고 사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DNA 검사를 위한 키트를 보내드릴게요. DNA 채취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얼마 뒤 저는 DNA를 채취해 그쪽으로 무편을 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는 최대 일주일에 걸린다는 얘기에 저는 조용히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죠. 물론 그동안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미리 알려봐야 제가 미쳤다고 비웃거나 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모는 여전히 저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고 남편은 여전히 남보다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7일, 딱 7일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7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너 뭐 하길래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냐? 너 누구랑 바람이라도 났냐? 결과를 기다리느라 핸드폰을 쥐고 있는 저를 보며 시모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하고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시모 수발을 드느라 한숨 돌릴 틈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니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바람이라뇨?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그럼 뭐 한다고 핸드폰을 쥐고 있어? 수상한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 이제 막 일하고 돌아와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바람 피울 시간이나 있겠어요? 헛짓거리 하려면 어떻게든 하지. 하여간에
너 행여나 딴짓거리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그런 시모의 의심은 제 속의 복수심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행여 내가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집은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재단에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강은하 씨 되시나요? 저는 모아마재단 비서팀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됐죠? 제가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DNA 검사 결과 정 회장님 부부와 99.99%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즉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비서의 말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부부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니. 정말로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었다니. 정말 내가 그분들의 딸이었다니.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은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비참한 생은 이제 끝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애타게 찾던 귀한 딸 정다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비서팀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견뎠던 그 집을 벗어난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저는 급히 필요한 몇 가지 짐들만 챙겼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 제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아 집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짐을 챙겨 현관문으로 향하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모가 저를 쏘아보며 소리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밤늦게 남자라도 만나러 가려는 거냐? 바람 피우는 거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이제 아주 대놓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라면이나 끓여와.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라면이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끓여서 드세요. 끝없는 의심과 비난이 지겨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리 없는 시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러자 제 말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게 돌았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내 며느리 안 하면 뭘 할 건데? 시모는 반항하는 제가 고가온지 달려와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차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뭐야 이것들? 야, 너 정말로 남자 있었냐? 비싼 차를 타고 지금 너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야? 말 조심해요. 남자라니? 남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가 또 무슨 남자를 만나요? 너 지금 우리 아들 욕하냐? 우리 아들이 너 걷어줘서 먹고 사는 주제에 뭔 소리야? 평생 당신들한테 매여서 고생만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요? 나 이제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것들이 누군데? 뭔데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찾아와서 너를 태워? 저 가족을 찾았어요. 당신들처럼 내 생각 하나 안 해주는 가짜 가족 말고 진짜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라니? 고아한테 무슨 가족이 있어? 여전히 제가 고아인 줄 아는 시모는 저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갈 곳이 없어 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모였죠. 그런 시모에게 제 진짜 정체를 밝힐 생각에 저는 너무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이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제가 말을 안 했죠? 저 가족 찾았다고. 알고 보니 제가 고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무슨 헛소리야. 네가 고아가 아니면 뭔데?
설마 저 비싼 차에 탄 사람들이 너 데리러 온 가족이라는 거냐? 이게 어디서 뭘 잘못 주워 먹었나?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뻘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 이거사. 그 순간 시모가 제 몸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말 안 듣는 며느리에게는 매질이 약이라며 평소 하던 대로 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시모를 두고 보지 않고 저를 데리러 온 경호원들이 시모를 제압하며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웬 귀부인이 내리며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멈추십시오. 이상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안 놔? 안 돼. 우리 다은이. 차에서 내린 귀부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셨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없던 엄마를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그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거울로 들여다보던 제 눈이 그분과 아주 쏙 닮아 있었거든요. 다은아, 내 딸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래, 다은아. 내가 네 엄마야. DNA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엄마가 널 만나러 왔어. 우리 다은이 그동안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거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어렸던 애가 부모 잃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모든 게 엄마 탓이야.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 엄마, 한 번쯤 불러보고 싶었어요. 나한테도 엄마가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고아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늘 너를 찾고 있었어, 다은아. 너와 헤어진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엄마, 아빠는 늘 우리 다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서야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내 딸. 저를 딸이라 부르며 보듬어주는 엄마의 손길에 저는 진한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제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만나러 단숨에 달려오신 엄마는 저와 제대로 회포를 풀 새도 없이 시모에게 따지셨습니다. 당신 대체 뭔데 남의 귀한 딸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디 귀한 내 딸 몸에 손을 대려고. 누구세요? 나 다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설마 그쪽이 우리 다은이 시어머니인가요? 다은이라니?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얘는 은하예요. 얘는 고아원 출신인데 애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하가 우리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딸 다은입니다. 6살 때 아이가 실종되고 찾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달려왔더니 내 딸이 당신한테 구박당하는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내 딸을 그렇게 대한 건가요? 엄마의 말에 시모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사돈이세요? 어머 세상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돈. 근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 은하 아니 다은이랑 가까워요. 제가 저희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치 다은아? 시모는 원래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라서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편이었죠. 그런 시모는 눈치 빠르게 저희 엄마를 스캔하고 상황 파악을 하더라고요. 경원이 딸린 외제차에 고급스러운 차림새로 엄마가 귀부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시모는 금세 엄마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제게 친한 척을 하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고아 며느리로 무시하던 모습은 숨기고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다은아, 어머니한테 내 얘기 좀 잘해드려라.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데요.
구하라서 무시하고 괴롭히고 방금도 저한테 몹쓸 소리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연기를 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한 집 살면서 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준 게 많은데 잘 생각해봐라. 너도 나한테 고마운 게 있을 텐데. 고마운 게 하나 있기는 하네요. 폭우에 남편 먹으려면 사오라고 내보낸 거요. 제가 그날 마트를 갔다가 제 실종 전단지를 본 거거든요. 덕분에 부모님을 찾게 되었으니 어머니한테 그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감사해요. 고장난 우산 씌워서 폭우에 내보내주셔서. 그게 정말이니? 저 여자가 다은이 너한테 그런 짓까지 했어? 세상에,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폭우에 애를 내보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저의 폭탄 발언에 시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시니 보복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 오해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있나요? 워낙 딸같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없이 좀 편하게 대한 거죠. 딸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셨나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는데요. 고아라고, 당신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거라고 저한테 은혜 갚으라고 하셨던 건 무슨 의미셨어요? 제가 정말 딸이고 가족이었으면 그렇게는 못하셨겠죠.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을 그렇게 대합니까? 나는 내 딸 잃어버리고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살았어요. 내 딸이 어디서 고생하고 사는 건 아닌지 매일 내 딸이 무사하게 바라면서 기도하며 살았다고. 근데 당신이 감히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해? 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 다 동원해서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돈. 사돈은 무슨 사돈?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사돈으로 인정할 것 같아? 내 딸 이혼시킬 거예요. 사모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용서해 주세요. 다은아, 이제 가자. 저런 집구석이랑 다시는 엮일 일 없도록 엄마가 도와주마. 곧 변호팀 통해서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 딸이 당한 고통 그대로 돌려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예? 아니, 사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사돈! 단호한 말을 끝으로 돌아선 엄마는 저를 차에 조심스럽게 태우셨습니다. 제 뒤로 당황하며 울부짖는 시모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다은아. 네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다시는 겪을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서 집에 가자꾸나.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셔. 저희를 태운 차는 어느 큰 저택 앞에 멈추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 그 안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저의 추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의 진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바로 알아보시고는 말씀도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단번에 알아본 친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저를 품에 안고 통곡하셨죠. 25년 만에 느끼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은 저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주었고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생 끝에 진짜 가족을 찾으며 행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다은이라는 원래 이름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구박대기 며느리에서 회장 부부의 하나뿐인 상속녀가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며 제게 25년 동안의 고통을 보상해주기 위해 회사의 지분까지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막강한 재력가가 되었고 부모님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모든 것을 되찾은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과의 이혼이었어요.
부모님의 지시를 받은 회사 법무팀은 제가 지난 6년간 시모와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시모와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제게서 받은 월급을 개인적인 용도로 펑펑 쓰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제가 들어놓았던 보험까지 해지해서 현금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서 제 앞으로 1억 상당의 빚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저도 모르게 빚까지 지고 있었다니 저도 몰랐던 저의 금전 피해 사실이 기막혔어요.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얻어주겠다던 시모의 말은 역시 거짓이었고 방관만 하던 남편까지도 저를 등쳐먹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경제적 노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속아 여태껏 착취만 당하고 있었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가족을 찾아 얼마나 다행이었나 싶었죠. 그렇게 저의 모든 피해 내역과 남편과 시모의 악행을 파악한 회사 법무팀은 곧바로 시모와 남편에게 고소를 걸었고 그들의 계좌와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저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기에 형사고소 역시 같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며칠 후 시모와 남편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든든한 변호팀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자신의 횡령과 가정폭력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진술했어요. 며느리 팔자에 과분해서 벌을 좀 줬을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 일을 거둬서 먹이고 재웠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참 뻔뻔하네요.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법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네요. 애미야, 너 정말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고소 취하해라. 이혼 소송도 멈추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내도록 해라. 그래, 여보. 이혼이라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사이 좋았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해? 정말 답답한 소리들 하시네요. 좋았다고? 잘 지내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쟁이를 만든 주제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금방 해결할 생각이었어.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겠어? 다 우리 위한 거였어. 헛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기나 해? 가족이 되어준다고 그래놓고 저런 시모 밑에서 고생하게나 만들었지.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도 당신은 내 편 들어주거나 당신 엄마 말려준 적도 없었잖아. 당신 엄마는 나를 고아라고 무시했고 당신도 나를 우습게 여겼다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엄마가 좀 심하시기는 했지만 옛날 분이셔서 그런 거지. 당신을 정말 미워해서 그러신 건 아니야.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정말 너를 미워했으면 집에 들이기나 했겠니? 진작 이혼시키고 말았겠지.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들이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요. 내가 고아라고 오갈 곳 없는 걸 알고서 나를 착취했던 거죠. 내가 너를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이제라도 사과하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우리가 잘할게. 그래, 내가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당신 편 할게. 내가 필요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내 편이 되겠다고? 왜? 이제 나한테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있으니 내가 두려운 모양이지? 아니면 염치도 모르고 부잣집 처가댁 덕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당신은 당신 엄마의 악행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했지.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이 정말 끔찍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매달릴 생각하지 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버릴 거야? 먼저 나를 버린 건 당신이었어. 아직도 모르겠으면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지 그래? 뭐 어차피 판결이 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우리 법무팀 통해서 연락하도록 해. 더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난한 고아 며느리였다면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기에 저도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대한 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이어졌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저의 승리였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두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시모는 그동안 제게서 훔쳤던 월급과 저를 괴롭힌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시모가 신용불량자가 되며 모든 재산이 가압류되자 시모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제가 아직도 그 집 며느리인 줄 알아요? 이혼하고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뭘 도와요? 얘야, 제발 나도 이렇게 찾아오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나랑 우리 아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단다. 무슨 염치로 집까지 온 건지 저를 찾아온 시모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비는 모습은 아주 비굴하고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도 한때 같이 살던 정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누가 들으면 제가 못할 짓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 실제로 못할 짓을 한 건 당신들인데 말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았고 제 권리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서 훔쳐간 걸 돌려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이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복수할 생각 따위는 안 했을 텐데요. 시모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플지 저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시모를 웃으며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마음씨를 곱게 쓰셨으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셨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공경하고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해줬을 거예요. 부자 부모님을 찾고 증여받은 재산을 어머니와 남편과 나눴겠죠.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나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이대로면 길에서 굶어 죽기밖에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잊어버리고 나 좀 살려줘. 나는 이제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갈 곳이 없어. 어머니, 이제 제가 그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고요. 그런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건 나도 정말 후회해. 이제는 안 그러마. 네가 얼마나 복덩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늦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적당히 좀 괴롭히지 그랬어요? 적당히 교만하고 못된 시어머니만 되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당신이 나를 괴롭혔던 만큼 당신도 괴로울 거예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렴. 저는 더 할 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아들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감옥에 가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제 말이 무서웠는지 시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저의 지시에 시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시모는 마지막까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죠.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진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후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함과 함께 낯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구박하던 시모와 남편 대신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낯설면서도 행복했거든요. 다은아,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제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마. 우리 세 식구 행복해지자꾸나. 저는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25년간의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옷과 물건들부터 포기해야 했던 학업과 기회까지 부모님이 제게 해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 2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아빠는 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제가 없었던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이 많기에 더는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잃어버린 25년의 세월을 되찾기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상담가는 제게 강은하라는 이름으로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경험을 정다은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은 저를 짓밟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접한 남편과 시모의 근황은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징역을 모두 살고 출소했지만 범죄 전과가 발목을 잡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시모는 신용불량자에 경매로 넘어간 집을 떠나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그들의 몰락은 저에게 통쾌함을 주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저도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운 좋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제 노력으로 저만의 성공을 만들어내기로 했죠. 그렇게 요즘 저는 뒤늦은 대학 생활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새로운 미래를 꾸려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같이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과거를 더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명예, 그리고 돈이 결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성과 진실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무기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